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의 첫 거래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매파로 여겨지는 케빈 워시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차기 의장 지명과 금, 은값 폭락 등의 충격에 급락했습니다. 뉴욕 증시를 시작으로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도 패닉셀링이 나타나며 5천선이 결국 무너졌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각각 2조 원 넘게 주식을 순매도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4조 5천억 원 순매수하며 이 물량을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시장 진단하겠습니다. 증권부 강미선 기자 나왔습니다. 강 기자,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보면 하락하긴 했지만 특히 연초 수익률 1위를 달리던 이 코스피의 차익 실현 물량이 집중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장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케빈 워시 쇼크인데요. 이 케빈 워시 전 이사가 미 연준 의장으로 지명되면서 이 시장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이 워시 지명자의 매파 성향이 부각되면서 이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었고 그동안 달러 약세에 베팅했던 시장이 부랴부랴 방향을 트면서 시장이 크게 요동을 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 시작부터 하락을 했고요. 장 초반부터는 1조 원이 넘는 이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 물량이 빠지면서 한때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결국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5% 넘게 빠졌고 5천선이 붕괴됐습니다. 가뜩이나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시장에 쌓여 있는 가운데 이 워시 쇼크가 불거지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흔들렸고 이 차익 실현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오늘 수급을 보자면 외국인의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2조 5천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SK 스퀘어 등에서 자금 이탈이 거셌는데 그동안 워낙 많이 오른 종목들이니만큼 일시적인 차익 실현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추세적으로 좀 변화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먼저 외국인을 보시면요. 오늘 외국인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무섭게 팔아치웠는데요. 이 현물 시장 기준 외국인은 이 장 초반부터 매도 규모를 키워서 2조 5천억 원까지 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기관도 비슷한 규모의 매도세를 보였고요. 개인의 경우 오늘 장중 5조 원 넘게 무섭게 사들이면서 이 지수를 방어하다가 최종적으로는 4조 6천억 원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 매도 종목을 한번 보시면요. 이 지수를 떠받치던 이 반도체에 집중이 됐습니다. 그동안 폭주하던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각각 6%, 8% 안팎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외국인의 매도를 이 방향성 변화라기보다는 이 워시 쇼크 이후 기존 포지션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손바뀜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일시적 손바뀜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금은 가격도 그야말로 폭락했는데요. 워시 전 이사가 말씀하셨듯 인플레이션 매파로 알려져 금리 인하에 인색할 것이며 연준의 독립성을 지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던데 이 예상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워시 쇼크의 본질을 보셔야 되는데요. 이 본질은 이 유동성 기대에 대한 붕괴입니다. 이번 붕괴와 함께 말씀처럼 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이 금과 은 가격이 오늘 모두 두 자릿수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최근 랠리를 주도했던 금과 은이 동시에 무너진 건 이 시장 참가자들이 이제 금리 인하를 전제로 한 베팅을 줄이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은 가격 급락 과정에서 이 증거금 인상에 따른 이 추가 증거금 요구죠. 이 마진콜이 발생하면서 금과 은을 담보로 쓰던 투자자들이 주식과 지수 선물, 이 가상자산인 비트코인까지 팔면서 변동성을 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원자재 시장에서 촉발된 충격이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주요 증시 전반으로 번지는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앞으로의 시장입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어떨지 또 어떤 부분들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주목하면 좋을지 짚어주시죠. 네, 시장에서는 이 단기적인 변동성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주 미국 고용 지표와 이 알파벳 등 빅테크 실적들이 모두 금리 기대를 다시 흔들 수 있는 변수인데요. 시장은 당분간 금리와 유동성 방향성을 재확인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달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와 함께 3월부터는 또 주주총회 시즌인데요. 이때 실적 개선 흐름이 한 단계 더 확인된다면 앞으로 평가 가치, 이 밸류에이션 개선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강미선 기자였습니다.
차기 미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공식 지명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1월 말 들어 안정을 찾아가던 원달러 환율, 오늘 하루에만 25원 가까이 급등하며 다시 1,46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환율에 상방 압력을 가한 가장 큰 요인은 달러 강세입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97선 위로 올라섰는데요. 지난달 95.5까지 하락했던 이후 가파른 반등 흐름입니다. 외환시장은 무엇보다 차기 연준 의장 지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저녁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워시 지명자의 통화정책 성향을 두고는 해석이 엇갈립니다. 과거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의 양적 완화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사직에서 물러난 이력이 있어 시장에선 대표적인 매파 인사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면서 즉각적인 달러 강세로 이어졌던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최근 발표된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미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 증가가 본격화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달러 흐름을 지지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워시 지명자는 최근 연준이 통화 정책을 지나치게 긴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해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파월 의장보다 금리 인하에 적극 나설 수 있다는 반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통화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한층 더 커진 상황입니다. 이 같은 불확실성 속에 뉴욕 증시는 급락했고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며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 역시 원화 약세를 부추기며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 이 원화와 동조성이 높은 엔화도 오늘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최근 엔저 현상에 대해 이 수출 산업에게는 큰 기회라고 언급한 점이 시장에서는 사실상 엔저를 용인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워시 지명자의 정책 방향이 아직 불투명한 만큼 당분간 환율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이번 주 원달러 환율 상단을 1,470원까지 재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향후 환율 흐름을 두고는 전망이 엇갈립니다. 1,460원대에 진입한 만큼 설 연휴를 앞두고 수출 업체들의 달러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있는데요. 이 경우 환율 하락 재료가 될 수 있고요. 반면 구조적인 달러 매수 수요와 미국 고용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감으로 환율 하락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해 1조 7천억 원의 적자를 낸 삼성 SDI가 로봇과 UAM 등 신사업 확장에 나섭니다. 특히 올해 전고체용 배터리 증설 투자를 단행하고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민정 기자, 오늘 실적 발표에 이어진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용을 발표한 게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삼성 SDI는 올해 안으로 전구체 배터리 라인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구체 배터리 양산 시점은 예정대로 오는 2027년을 목표로 뒀습니다. 삼성 SDI가 내년 양산을 시작하게 되면 LG 에너지솔루션과 SK온보다 2년 더 빨리 시장을 선점하게 됩니다. 삼성 SDI는 지난해 10월 BMW와 전구체 배터리 실증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데 더해 여러 로봇 업체들과도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휴머노이드 시장이 성장하면서 전구체 배터리 수요를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도심항공 모빌리티와 고고도 플랫폼 등에서도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구체 배터리로 성장성을 모색하고 ESS용 배터리로는 수익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전기차 수요 부진으로 지난해 1조 7천억 원의 적자를 냈지만 ESS 부분에서는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4분기 적자 폭을 줄였습니다. 삼성 SDI는 올해 하반기 ESS로 분기 흑자 전환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스텔란티스와 세운 미국 합작 공장에서 전기차용 일부 라인을 ESS용으로 전환해 ESS 매출이 50% 가까이 성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최민정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잇따라 강경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메시지와 정부의 부동산 공급책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투기 옹호나 종북몰이를 그만하라고 직격했습니다. 여야 간 정치 공방이 거세지며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호성 기자,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발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소셜미디어에 국민의힘 논평 기사를 공유하며 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하면 어떨까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을 향해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데 대한 정면 반박인 겁니다. 이 대통령은 주말 이틀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메시지를 4건이나 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는 이 코스피 5천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주택자를 향해선 이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길 바란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유호송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에 야당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장을 거스른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부터 똘똘한 한 채를 팔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유주한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문제에 대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자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작 이 대통령이 살지도 않는 분당 아파트를 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아파트가 1년 새 무려 6억 원이나 올랐습니다. 인천 국회의원 되면서 2022년부터 판다더니 아직도 팔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똘똘한 한 채 쥐고 버티는 것처럼 보이니까 무슨 정책을 내도 약발이 먹힐 리가 없습니다. 태릉 CC 공급 대책을 두고 이 대통령과 SNS 난타전을 벌였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말씀하시던 그 순간에도 집값은 계속 올랐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주거 불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장은 제압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시장은 인정해야 될 현실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 대통령의 말이 신뢰를 얻으려면 정부와 민주당 내 다주택자들부터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정부의 관계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5월 9일 전까지 집 파실 겁니까? 민주당 의원 165명 중 다주택자는 25명입니다.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20명이며 이 중 11명은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정치적 계산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이 이미 정쟁의 대상이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유세와 관련된 1가구 2주택에 대한 또 양도세, 중과세 여러 가지 세제 문제까지도 여야가 지금 대립하지 않겠나. 야당의 목소리를 좀 듣거나 아니면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거나 더 나아가서 인허가권자인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좀 들었다면은 무난하게 추진될 일들을 오히려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한국경제TV 유주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바로잡기 TF 출범을 잠정적으로 보류했습니다. 당초 오늘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쿠팡 이슈가 자칫 불필요한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는 당내 지도부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재훈 기자, 쿠팡 이슈가 미국과의 외교 통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의 우려감이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한 차례 연기됐던 태스크포스 출범이 잠정 보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인정보 유출과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다루기 위한 당내 쿠팡 바로잡기 TF 출범을 준비했는데요. 당초 지난달 27일 예정이었던 TF 출범은 오늘로 연기됐다. 현재는 출범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TF 관련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원내 지도부의 결정으로 일정이 연기됐다면서 미국의 진위가 뭔지 상황을 지켜보자는
기류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에 국회 차원의 쿠팡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자칫 외교 통상 문제로 커질 수 있다는 인식 탓입니다. 출범 예정이었던 쿠팡 TF는 당내 을지로위원회 산하 쿠팡 바로잡기 태스크포스를 당 차원 조직으로 승격시킨 형태입니다. 온라인 플랫폼법과 집단소송법 등을 준비 중인 정무위 소속 김남근 의원을 단장으로 산자위와 한노위 등 여러 상임위가 동참하기로 계획됐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이 쿠팡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김용봉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간담회에서 미국의 불만은 국회 입법 지연에 100% 있다고 본다고 했고, 또 방미 관세 협의를 마치고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역시 쿠팡 논의 여부에 대해 논의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이슈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정부 여당이 쿠팡 압박 수위를 조절하는 한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현재 두고 있죠. 맞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정혜 정책위 의장이 간담회에서 2월 말 또는 3월 초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힌 데 이어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도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 장관은 상호 간 이해가 깊어졌다라고 밝혔고, 미국 측은 대미투자특별법이 계류 중인 부분에 아쉬움을 표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통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조건 없이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미국이 관보 게재를 통한 관세 인상 절차에 들어선 만큼 빌미를 제공한 국회 입법 지연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정쟁에 밀려 지연됐던 3차 상법 개정안도 2월 들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르면 내일 3일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가장 빠른 시나리오대로라면 3일 소위 심사 이후 4일 상임위 전체 회의를 거쳐 5일에는 국회 본회의에 오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개혁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12일 개최를 요구하고 있어 법안 처리 시기는 협의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약사들이 모여 대형마트처럼 약을 판매하는 창고형 약국이 성남에 이어 서울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제약사와 직거래를 통해 가격을 30% 정도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동네 약국들의 반발은 거세질 전망입니다. 조재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형마트처럼 카트를 끌고 다니며 약을 골라 담을 수 있는 창고형 약국입니다. 일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이 빼곡하게 쌓여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처음 선보인 창고형 약국이 오늘 서울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전용 면적 870평에 판매하는 품목만 5천여 개에 달합니다. 곳곳에 배치된 약사들은 소비자들에게 복약 상담이나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제가 필요한 약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왔습니다. 대형 마트처럼 진짜 이렇게 생겨나서 한번 와봤는데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갖춰져가지고 정말 편리해서 좋아요. 제품 상당수는 시중에 비해 20에서 30% 저렴한 편입니다. 제약사와 직접 거래를 해 유통비용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동네 약국에서 12,000원 선인 이 여드름 치료제는 창고형 약국에서 10,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창고형 약국을 운영하는 메가팩토리는 대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아닌 약사들이 모여 만든 곳입니다. 그 영양제를 복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경제적 부담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많이 원하신다면 점점 더 확장할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창고형 약국이 법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규제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특히 대한약사회는 동네 약국을 위협하고
약사의 전문성을 해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달 서울 용산에도 800평 규모의 약국이 들어설 예정인 만큼 창고형 약국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조재호입니다. 월요일 뉴스 플러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소문은 넘치고 진짜는 드뭅니다. 소음은 요란하고 신호는 희미합니다.